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2030 청년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려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A씨,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 1월에서 7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무려 161채에 대한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2월에 숨진 30대 남성, 그리고 지난 14일에 숨진 20대 남성, 거기다가 어제 숨진 30대 여성 모두 이 건축왕이라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김진희 변호사, 생전에 참 이 생활고를 겪었던 일들이 많이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좀 더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사망한 이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 유서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서에 따르면 이제 나는 전세 사기를 당했고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쓰여져 있어서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어제 숨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숨지기 전날까지도 열심히 이제 출근을 하면서 아하. 성실하게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뭐 수도세라든가 이런 것조차 내지 못해서 이제 경고장을 받은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그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숨진 그 30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준비해 달라고 하면 그 즉시 이제 준비를 해주고 굉장히 이제 뭔가 열심히 하고 강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아파트의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현관 곳곳에는 지금 현수막이 걸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뭔가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뭐 향후에 어떤 매수를 한다거나 낙찰받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라는 매수자 경고용으로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이수근 부위원장, 지난 14일 날 숨진 20대 남성도 뭐 수도요금을 못 내서 생활고를 겪는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피해 여성과 굉장히 가까운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남성의 사망 사건인데요. 네. 이렇게 인천 미추홀구에서 집중된 이유는 건축왕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로 전세 사기를 범했기 때문이고요. 이 지금 20대 청년도 수도요금 6만 원을 못 내가지고 체납 요금 고지서까지 나오고 단수하겠다 이런 통지까지 받았다는 것이고요.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엄마에게 2만 원만 줘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이고. 엄마가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왜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요? 고마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이제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였다는 거고요. 아이고. 이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숨진 남성이 집이 경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감당을 못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다가 회사까지 그만둬서 그 퇴직금으로 변제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목숨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모두 이 건축왕이라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왕이라는 표현을 붙여도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이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 거처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의원, 정부가 지난달인가요?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대책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들어와가지고 네. 다 끝났어. 네. 그때야 이제 나가면서 다른데 긴급 주거를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너무 늦다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이게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하나 있었고 그러면 이제 나가면은 다른 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새로 얻게 되는 긴급 주거
긴급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서 대신에 6개월치 월세를 미리 내야 되는 돈도 한 푼 없어서 없죠, 어렵고 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5만 원, 10만 원 못 내서 하는데 6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먼저 넣어야 긴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없애서 일단 긴급주택에 들어갈 때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해서 제도적 개선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전세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서로의 이제 그 연합체가 있나 봅니다. 네. 거기에 있는 대표의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얘기한 것처럼 지금 최근에 추가 대책이 2개인 것이고 그 전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세 계약할 때에 네. 미리 그 집 주인이 세금 체납한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 장치는 있었는데 네. 그거 있어봤자 경매로 들어가고 나면은 어떻게 대책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실효적인 대책을 좀 더 내놔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책들은 뭐예요, 그러면? 일단 아시다시피 그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네. 이제 최저 이제 보장이 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실효성을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뭐 이제 그 보호되는 기준에서 뭐 500만 원이 미달돼서 보호가 안 됐다든지 네. 지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그 주택 중에서 65%가 이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전세 대출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또 이제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경매로부터 빨리 어쨌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피해대책위원장 얘기에 따르면 이제 전세 사기 주택 경매로 이제 넘어가는 것 자체를 이제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 절차를 중단하는 것 그런 부분을 가장 이제 실효성 있는 부분으로 보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에 피해 당하신 분들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 좀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님, 당장 경매, 공매 중지시켜 주십시오. 어제도 그제도 계속적인 매각으로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방관하실 겁니까? 자, 이 전세 사기 피해 비단 2030 청년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또래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빨리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귀 기울이면 좋은 뉴스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제목은 앞사냐 익사냐입니다. 바로 경기도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전철 김포 골드라인 이야기입니다. 단 2칸짜리 꼬마 열차인데요. 지옥철의 대명사 9호선보다 악명이 높습니다. 골로 가는 골드라인이다. 교통수단이 아닌 고통수단이다. 골병라인이다. 이런 말들이 나올 지경인데요. 제곱미터당 군중 밀집도 김포 골드라인 9호선의 2배의 수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와 비슷한 위험 수준인데요. 실제 닷새에 한 번꼴로 출퇴근길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과호흡에 구토를 하는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이제 2개의 정거장을 가는데요. 항상 저는 이제 입구부터 좀 끼면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뭔가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많았고 뭔가 신경 쓸 일도 많았었는데 그런 거 플러스 그때 당시 밀집도는 또 그날따라 좀 더 심했었기 때문에 막 합쳐져서 좀 쓰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 뭐 그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한 번 쓰러지면 또 계속 쓰러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섭긴 하죠. 오늘 2분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119에 갔고 한 분은 조금 회복돼 갖고. 네, 서울시는요 대책으로 김포에서 한강공원을 오가는 이 수륙 양용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체가 물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폭우나 폭설 때는 운행 자체가 어렵고 이 최고 속도를 낸다 해도 출근하려면 2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지옥철 아니면 물로 뛰어들어가야 하는 거냐며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사냐 익사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뭐 그 겨울에는 뭐 스케이팅 하고 뭐 출근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수륙 양용버스면 출근 시에 구명조끼 입고 타야 되냐 이런 좀 좌절적인 목소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상 택시가 사실은 그 저희 한강 수상 택시도 성공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서 이 지하철 승객을 분산시킨다 이런 대안도 추진 중인데요. 이마저도 마음만 조금 앞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케팅 온라인 대체 수감을 해서 버스 전용 차로 신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내부 실무자들은 뭐 서너 달 걸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서너 달이요? 최대한 빨리 뭐 한 달에서 2달 이렇게 한 달에 2달?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보거든요. 지금 정상 상황이 차이라든지. 네,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김포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 예측 실패가 1차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전철이 아닌 경전철, 그마저도 4칸이었던 원래 계획도 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2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인구 20만 명을 예상했던 김포시 인구 현재 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표 때문일까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골드라인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백성이 거스는 방법, 약속은 지켜야 GTX 원안을 지키도록 정부에 촉구. 저도 뭐 과거에 지방 근무할 때 경전철도 타봤습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아주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사실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부 정책 때문에 시민들이 고스란히 위험 부담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나온 수륙 양용버스 이런 대책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수륙 양용버스의 시속이 한 10에서 20km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타고 여의도까지 나가려고 하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걸 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인구가 20만에서 50만 명으로 늘어날 사이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한 20만 명 수준에서 교통량 한 2개 정도량의 이런 지하철이 연결됐으니까 경전철이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우리가 12구 참사에서 봤듯이 압사사고가 지금 지금 시기에도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빨리 신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직행버스를 이용해서 김포 골드라인을 피해서 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주민들을 좀 소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정치인들이 이제 지자체장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다가 또 전 지자체장이 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으로 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들의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이 연결된 문제들은 지자체장의 변경과 상관없이 좀 일관된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교통정책, 인구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진년 변호사님께도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시민들 당장 오늘 내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뭐 9호선, 5호선 연장 이런 방안 좀 너무 먼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데요. 교통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난 정권 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모자라니까 아파트가 빵이라면 바로 짓겠는데 바로 그런 논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즉시 할 수 있는 대책,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뭐 5호선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GTX D 노선을 최대한 빨리 한다는데 아무리 빨리 해봤자 2년 내지 5년까지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게 익사냐 아니면 뭐 압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은 결국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그리고 또 김포 관계자가 만나서 얘기했던 버스 전용 차선을 늘리는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보면은 전세 버스를 투입해서 이 지금 서울로 오는 70번 버스를
지금은 한 15분마다 한 대 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5분으로 한 대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내역에 맞는 어떤 제도 장치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 완전한 처음부터 이제 모든 그 교통 수요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말 특히 그 현장에 있는 김포에서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본 입장에서는 뭐 실제 사실관계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뭐 중요해진 만큼 본인 또 캠프 안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하면 모름지기에 또 무한 책임의 자세를 마땅히 지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입장을 밝히고 뭐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좀 조속히 입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설명할 건 설명을 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전직 당대표로서 당에 어떤 부담이나 누를 끼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검 돈봉투 의혹 사건 속보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김진일 변호사. 지금 검찰 수사 어느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을 좀 추가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이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자금을 이제 조달하고 전달한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래구 이제 감사협회장으로부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 회장 진술은 뭐냐면 대전 지역의 사업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라는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핵심 인물이 이렇게 이제 혐의 일부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진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어떤 소환 조사도 당연히 예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검찰은 강 회장이 송영길 캠프에 전달된 현금 9,400만 원 중에 8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자금을 같이 마련하고 전달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어떤 진술 또한 같이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초에 이 전 부총장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나는 이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협조 안 했다. 그리고 이런 녹취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태도가 좀 바뀌어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진술을 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전 이제 부총장 휴대전화도 최근에 이제 다시 제출을 받았는데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검찰이 사실상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송 전 대표는 계속해서 이번 돈봉투 사건 자신하고는 관련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도가 나오게 된 게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말에 있었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이 이제 강 회장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송영길 씨죠. 송이 강래구가 이제 돈을 많이 썼냐고 나한테 묻더라.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송 전 대표가 이런 대화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돈봉투의 존재를 알았다고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그 이정근 그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송영길 씨하고 통화한 적이 있다라는 어떤 취지의 진술까지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지수 기자, 이 검찰이 확보한 이 녹취록에 따르면 돈봉투가 전달된 장소가 당시에 그 송영길 전 대표 캠프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당시에 여의도 이 중식당 앞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으로부터 뭐 10개의 돈봉투를 받았다. 윤관석 의원이요. 그 바로 다음 날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 아침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모여있던 이 회의 자리와 또 오후에는 송영길 후보 캠프 사무실 여기에서 이 돈봉투를 건넸다라는 정황, 이 대화가 녹취로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회의는 했고. 회의 잘 되셨죠? 몇몇 못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다음에 어제 그거 근데 의원이 그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뭐 모자라 나는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서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3분? 네네. 2분 있으면 도착하는데. 505호 잠깐 올라오셔요.
네, 방금 이 묵음으로 처리된 이 윤관석 의원이 통화에서 언급했던 의원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네. 해당 의원들은 이 아침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은 있지만 이 돈 봉투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이름 계속 오르내려요. 송 전 대표 기자회견 예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직접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그날 가서 전달하겠다. 일정이 조금 앞뒤로 밀릴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밝힌 대로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다. 이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자신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라며 연루설을 완전히 부인한 상태입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랑 송영길 전 대표 어젠가 그젠가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탈당을 언급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당내에서는 탈당 관련해서 얘기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탈당이 답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탈당 얘기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조기 귀국해서 송영길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좀 공유 있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아마 송영길 대표도 빠른 시간에 와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파리로 간 게 아니라 당초 공부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절차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검찰 수사가 아직까지는 송영길 대표가 뭐 인지한 것이 확실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녹취록도 보면 뭐 송영길 대표가 알았을 것으로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들은 있지만 그 시점이 통화의 시점이 전당대회 후인지 또는 돈들이 의원들에게 전달된 후에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알고서 이를 지시하거나 같이 모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성만 의원이나 또 윤관석 의원들이 자신의 진술을 아직 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검찰의 수사 또 본인들의 변명이라든가 설명들을 지켜보면서 아마 송영길 의원이 또 그에 따라서 귀국을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뭐 탈당 가능성까지는 아직 당 대표나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뭐 이걸 아직 사실관계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뭐 탈당은 그렇고요. 이 귀국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께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귀국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됐던 전당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라며 정쟁화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일삼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사실 규명하게 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조사받는 줄 알더라라는 말이 나올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최진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제가 원래 7월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좀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까요? 기자회견 장소가 파리가 아니고 서울이어야죠. 서울인가요? 네. 결국은 안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자회견을 하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프랑스 파리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의 결백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아 정말 떳떳하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22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프랑스 파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국회를 방탄으로 치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에 존재하는 것 사실 자체로서 수사 방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다들 아직까지는 뭐 확정적으로 지금 송영길 대표가 교사를 했다든가 그것을 미리 알고도 묵인했다든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증거는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정근 그 통화 목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송영길이 강내구가 돈을 많이 썼느냐라고 이정근 나에게 묻더라라고 했던 그 녹취록이 녹음된 시점은 2021년 4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언제 있었냐?
5월 2일 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바로 전당대회 직전에 돈과 관련되는 얘기를 했었고, 나아가 송 대표가 있을 때만 같이 얘기했다든가 아니면 돈을 주고 갈 테니까 송 대표에게만 말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전당대회 있기 전에 돈 봉투와 관련된 얘기가 당시 후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 이제 녹취록을 봤을 때 그렇죠. 수사를 충분히 해야 될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떳떳하니까 내가 나가서 다 밝히겠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로서는 송영길 대표 떳떳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지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아니고 프랑스 파리의 모처에서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에 대한 진정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요.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예상을 해본 게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예상 한번 듣고 오시죠.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하면 될 텐데 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하게 된 과정도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몹시 좀 궁금해집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자, 2021년 전당대회 이후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됐어요. 대표가 된 이후에 윤관석 의원은 당 사무총장에 임명을 했고 한 달 뒤인가요? 원외이던 이정근 씨를 사무부총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당에서 이정근 씨를 사무부총장에 임명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엄청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근데 어느 정당이든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항상 반대 목소리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을 했던 사람들은 당직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숨는 자가 범인이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파리로 간 건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또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갖다가 뭐 숨는 자라고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수사는 검찰이 하고 여당은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항상 뭐 야당 대표하고 야당 전 대표 뭐 구속하라, 뭐 범인이다, 확정적 중범죄자다 이런 표현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송영길 대표가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의원 등 관련 현역 의원들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떳떳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굉장히 국민께 겸허히 다가가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 파악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은 일단 검찰에게 신속하게 해주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부인해버리면 당에 강제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가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은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빠르면 또 국민들의 실망을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검찰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검찰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들께 공명정당하게 밝혀주라 이 말씀이고 송영길 대표도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쭙게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통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홍 쪽에서도 의원들한테 뿌리니까라는 언급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중앙일보 보도인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홍이라는 이 단어 누구를 지칭하는지 대략 짐작은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당연히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더라 정도 수준의 지금 기사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 수사가 될 것이지만 또 상대 진영 입장에서 보면 상대편이 이러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들이 더 급하게 서두르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홍모 전 대표가 이것과 관련돼서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사나 아직 증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준영 의원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단순히 녹음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특정한 성씨가 나온 녹취가 나왔다라는 보도는 있어요. 결국 수사란 것은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녹음 내용 자체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순한 단서를 가지고 뭔가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 되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검찰이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인지를 하거나 사건을 입건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검찰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정근 그 녹취록이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그 당시에 홍영표 캠프에서 돈을 뿌리거나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는 부족하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돈봉투 제보센터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참 저도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재밌는데요. 만에 하나 지금 민주당 쪽의 내부에서 서로 뭐 어떻게 보면은 홍 캠프와 또 송 캠프가 있었는데 둘 사이에서 지금 이와 같이 우리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물귀신 작전으로 내부에 있는 일부 증거를 익명으로 제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뭔가 나온다고 하면은 검찰로서는 이른바 꽃놀이패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어떤 그 진행 상황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돈봉투 제보센터에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참고인들이 어떤 식으로 검찰에 추가적인 증거를 내는지 이 부분을 좀 신중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진일 변호사. 돈 받은 사람 명단이라고 해서 지라시 형태로 막 돌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이 사람 돈 받았다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가요?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수수자를 특정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공여자 측에서 봉투를 준비했다고 해서 그 봉투가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당법에서 이제 처벌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선거자한테 금품을 공유하는 걸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수수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않으면 뭐 전달자라던가 이렇게 자금을 조성한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그 박희태 돈봉투 사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쉬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이제 박희태 의원이 1억 9천 정도의 이제 그 돈을 조성을 했는데 그 중에 사실은 3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백을 한 그 고승덕 의원이 이제 300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1억 8,700만 원은 결국 수수자를 못 찾았단 말이죠. 못 찾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300만 원 전달 혐의로밖에 기소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수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달자로 의심되는 인물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서 누가 수수를 했는지까지 좀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지숙 기자. 친이재명계, 소위 친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돈봉투를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한 매체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요.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 7인의 멤버 가운데서도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앞서 검찰이 금품을 받은 의원들 가운데 이 친이재명계가 5명 이상 포함됐다 이런 내용을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요. 이 7인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런 보도가 모두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이 해당 의혹을 두고요. 소위 친명계, 비명계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 전당대 시하다 보면요. 뭐 대표가 그런 거 무슨 관여하고 보고받고 할 시간이 제 경험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런 뭐 구체적인 금액 같은 걸 알고 그런 주고받았다는 걸 알았다고는 송 대표가 그걸 뭐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송 전 대표도 혹시 그러면은 어떤 뭐 도의적인 책임일지라도 지고 탈당해서 뭔가 조사받는 게 맞다고 보세요, 송 전 대표도?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어떤 그 당 지도부의 대응이 조금이 안이한 거 아닌가.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단호하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 불신을 좀 씻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감각이 지금 이 윤리 기준에 대한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엇갈리는 주장 들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당 소속되신 분들 말고요. 우리 김진희 변호사께 개인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들었던 정성호 의원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어요. 국민들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진짜 소위 말하는 이런 기름값, 식대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름값, 식대 수준이면 이거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의견이 모두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금액이 크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금액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본질은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가 그쵸.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당연히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름값이 됐던 식대 수준이 됐던 그럼 그 금액이 작으면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못한 그런 발언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매물, 그러니까 전세 사기에 당한 이 매물 집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대책 짚어봐라 이렇게 오늘 오전에 국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매물 이 경매 중단, 전세 사기 매물에 대해서 경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문을 중심하여 자유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하여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어요.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항상 무기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 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김기현 대표의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 막 이런저런 일들 많이 터져서요. 김기현 대표 고심도 참 깊어질 것 같은데 민지수 기자, 홍준표 시장이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또 국민의힘 지도부 또 비판했어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 작금의 지금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의 탓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당 지지율 폭락은 당 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실언 때문인데 엄한 자신 탓을 한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당분간 대변인 말대로 자신은 입을 다물고 있을 테니 경선 때 약속했던 지지율 60% 어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쏘아 올렸습니다. 최준영 의원. 당분간 입 닫고 있을 테니까 지지율 60%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저는 당분간 입을 닫고 있을 테니까 저 하는데 당분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당의 원로로서 또 이제는 뭐 해촉이 됐습니다만 당 3인 고문으로서 쓴소리맨, 미스터 쓴소리맨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결국 뭐 지금 이와 같은 쓴소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죠. 정말 쓴소리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정말 약이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반면에 지금 김기현 체제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리더십이 차근하기도 전에 왜 자꾸 리더를 흔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입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라는 쪽이 조금 더 전체적인 당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입을 어쨌든 닫겠다. 저는 그와 같은 그 당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 홍준표 전 대표죠. 지금 대구시장님이 이와 같은 것을 수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고 얼마나 말씀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지율을 너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 한번 올려봐라.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당원의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정당 지지율과 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올려도 사실 지금 올릴까 말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 대표를 넘어서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나는 뒤로 빠져 있을 테니까 당신들끼리 잘해 보시세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밤에 전화라도 하고 한번 직접 찾아가서라도 차 한잔 하시면서 그것을 풀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해서 다시 으쌰으쌰해서 TK에 어떻게 보면 요즘 맹주 아닙니까? 네. TK 지역에서의 지금 빠지고 있는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김기현 대표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는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40%, 50%까지 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데 한 손이 아까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지금 최진영 위원 얘기대로 이제 아이디어대로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참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에게, 홍준표 시장은 김기현 대표에게 서로 막 폭발을 해요. 왜 서로 둘이서 폭발을 할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은 그 홍 시장하고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의 어떤 악연이 좀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지금 대구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는 대구시장 출마를 가지고 이제 또 갈등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대구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발언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이제 홍준표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 홍 시장이 여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조금 더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 시장이 좀 차별화하려고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홍 시장이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고 이제 그 부분을 좀 흔들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김 대표는 이제 상임고문직에서 홍 시장을 이제 해촉을 하면서 네. 이제 조금 더 다시 당 장악력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갈등이 촉발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김 대표가 이제 그 홍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상임고문직 해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당을 좀 장악을 하고 좀 네.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소득이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좀 요것도 하나 좀 궁금한데 우리 처음에 이제 모두에서 김기현 대표 얘기를 들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입을 당장 닫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상당히 센 발언인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거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센 표현까지 썼을까요? 저는 저게 이제 센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게 그래요? 그냥 그 입 당장 닫으라고 했을 뿐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우리 당의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리 당을 공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와 연계된 부적절한 행동 등에 대해서 징계한다거나 또는 김재원 최고처럼 뭐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 또 최고위에서 정광훈 목사가 했던 것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징계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김기현 최고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선을 긋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우리 당 사람 아니니까 그냥 거리두기 하고 입 닫아라. 이건 뭐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쓴소리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와 손절하라고 하니까 정광훈 목사와 손절해야 되는데 이 지금 홍준표 시장의 상임고문에서 해촉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양도구역이라는 주장을 하니까 1년 징계를 때리고 나경원 의원도 윤핵관들이 오해를 시킨 것 같다라고 표현하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장 부위원장에서 해촉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가 홍준표 씨라든가 이준석 대표처럼 당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쓴소리했다고 이런 분들까지도 징계를 먹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쓴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쓴소리하지 못하는 정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체제하에서 또는 윤핵관 체제하에서 전혀 이견이 용납되지 않은 국민의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정광훈 목사하고 손절하지 않은 채 저는 정광훈 목사의 어떤 비아냥 같은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의 조직 장악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지수 기자, 밖에서 만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썩는데 정광훈 목사 뭐 제재하거나 징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당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징계나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하태경 의원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은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당내 영향력을 지우기 위해서 일단 이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의 당과 국민의힘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 이름이 추천인으로 되어 있는 명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원들을 출연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 아니고 이거 출연한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상범 대변인 오늘 오후 2시에 정광훈 목사 대응 관련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981명을 파악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최근 정광훈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정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입니다.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다만 이 정광훈 목사 추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출당 조치를 하는 것은 현행 당헌 당규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중 당적이 발견이 되면 정당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진으로 탈당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최진영 의원, 이렇게 이중당직자 이제 뭐 이렇게 파악해서 뭐 정리한다고 하면 진짜 결별은 돼요? 어때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광훈 목사의 공과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난 정권 하에서 어떻게 보면 우파를 결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은 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정권 교체가 되었고 네. 나아가 지난 3월 달에 전당대회, 그것도 100%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전당대회에서 끝이 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광훈 목사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지금 그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쓸데없는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 대표로서 하려고 하는 그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바로 공천에 관한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대놓고 당에 대한 공천권 내놔라. 결국 그 말은 뭐죠? 정광훈 내가 국민의힘의 대표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는 계속 이제는 뭐 당의 어떤 추스린 다음에 서진 정책, 중도 확장 정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뒷다리를 잡는다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81명의 정광훈 목사의 어떤 추천을 받고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중 당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잘라냄으로써 향후 앞으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있다 하더라도 읍참마수가겠다는 나름대로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김지명 변호사, 이런 가운데 정광훈 목사가 또 구설에 또 휘말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문제되는 발언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목사는 그 오전 주일 설교에서 병실이 5,000석인 복지병원을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갈 때 예쁜 간호사들한테 짧은 치마도 입히게 하고 그래서 성가대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상품화 논란을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전 목사는 나는 돈을 참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통신사 이동 1,000만 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교인들한테 그 선교 신용카드 발급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다소 이해가지 않는 발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카드를 1,000만 장 정도를 만들면 이제 현찰 21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골드만삭스가 찾아와서 카드 1,000만 개를 완성하면 50년 동안 이자 없이 22조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50년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관련해서 그 김종혁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당이 이런 어떤 발언, 문제되는 발언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는 손절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 목사가 뭐 당원도 아니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뭐 당원권을 뭐 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뭐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광훈 목사의 구설 그래도 영향은 지금은 좀 받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